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주황색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12살 이소라는 낡은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익숙한 오솔길에 들어섰다. 낡은 백팩에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과 어제 읽다 만책 한 권이 전부였다. 그녀의 곁에는 거대한 점원 셰퍼드 한 마리가 묵묵히 걷고 있었다. 녀석의 이름은 루나였다. 검은 털은 햇빛을 받아 윤기가 흘렀고 날카로운 귀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쫑긋 서 있었다. 겉보기에는 여느 개와 다를 바 없는 충직한 반려견이었지만 루나의 깊은 눈빛 속에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한 비범한 지혜와 놀라운 경계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소라는 루나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루나, 오늘도 우리 할아버지 몰래 산책 잘 다녀와야 해. 루나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소라의 손을 핥았다. 솔에게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10년 전 부모님을 잃은 후 소라의 삶은 산산조각났다. 그 모든 비극 속에서 루나는 소라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어린 솔에게 루나는 널 지켜줄 거야. 늘 네 곁에 있을 거다 라는 말을 남기셨다. 그 말은 소라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고 루나는 소라의 유일한 버팀목이자 가족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소라가 숲길로 산책 가는 것을 극구 반대하셨다. 숲은 위험하고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소라는 숲길을 포기할 수 없었다. 숲은 솔에게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곳이자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만의 세계로 들어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루나는 그 공간에서 소라를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다. 오솔길은 점점 더 깊은 숲으로 이어졌다. 나무들은 하늘을 가릴 듯 우거져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소라는 평화로운 숲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소라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숲길은 평소에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다. 게다가 오토바이라니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졌다. 엔진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굉음으로 변했다. 세 대의 오토바이가 숲길을 따라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탄 남자들은 모두 검은색 헬멧을 쓰고 있었고 몸에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헬멧 아래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그들은 소라와 루나를 발견하자 속도를 늦추더니 소라의 주변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소라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남자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야, 저기 귀여운 아가씨랑 개가 있네. 심심했는데 잘 됐다. 한 남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솔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쇠막대기가 들려 있었다. 소라는 루나의 뒤로 몸을 숨겼다. 루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루나의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멍청한 개 주제에 으르렁거리네. 내 주인이랑 같이 오늘 아주 혼쭐을 내줄까. 남자는 비웃으며 루나를 발로 차려 했다. 그 순간 루나가 번개처럼 움직였다. 루나는 남자의 발을 피하고 재빨리 그의 손에 들린 쇠막대기를 물어뜯어 던져버렸다. 남자는 놀라서 뒤로 넘어졌다. 다른 남자들도 당황한 듯 오토바이에서 내렸다. 저게 봐라. 보통 개가 아니잖아. 훈련받은 개인가 제법인데. 남자들은 흥미롭다는 듯 루나를 애워쌌다. 루나는 소라를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고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그들의 헬멧 아래로 보이는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소라는 루나의 비범한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루나는 단순히 용감한 개가 아니었다. 마치 훈련받은 특수요원처럼 움직였다. 그때 남자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남자가 솔에게 다가왔다. 어린 녀석이 제법인데, 하지만 냇갓개가 우리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남자는 소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소라는 비명을 질렀다. 루나는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루나는 남자의 팔을 물어뜯어 그를 쓰러뜨렸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다른 남자들은 루나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루나는 소라를 보호하듯 그들을 응시했다. 루나의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들은 루나의 위압적인 모습에 겁을 먹은 듯했다. 그들은 쓰러진 남자를 부축하고 서둘러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젠장, 오늘은 이쯤 해두자 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숲길을 벗어났다. 엔진 소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숲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소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루나는 소라의 품으로 파고들며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루나의 따뜻한 청아, 묵묵한 존재감만이 솔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소라는 루나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루나,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라는 루나의 비범한 행동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루나는 어떻게 그런 훈련을 받았을까? 아버지는 루나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일까? 그리고 그 남자들은 누구이며 왜 소라를 공격하려 했을까? 이 모든 의문들이 소라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소라는 루나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맹세했다. 루나의 비밀, 그리고 자신을 공격하려 했던 남자들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부모님의 죽음에 얽힌 진실까지도. 할아버지는 소라와 루나가 돌아오자마자 그녀의 옷에 묻은 흙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소라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소라는 울면서 숲에서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남자들의 습격과 루나의 활약. 할아버지는 소라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눈빛에는 깊은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는 루나의 털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럴 수가, 설마 그 자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란 말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루나를 한참 동안 응시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소라야,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고 진지했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진지한 태도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루나는 조용히 소라의 곁에 앉아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는 소라를 데리고 낡은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소라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한 사진 속에는 소라의 아버지와 함께 멋진 제복을 입은 루나가 서 있었다. 루나의 목에는 낯선 표식이 달린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소라는 루나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먼지를 털어냈다. 앨범 속에는 소라의 부모님과 루나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루나는 네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킨 개란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평범한 경찰이 아니셨어. 특수 강력반 소속의 형사셨지. 그리고 루나는 네 아버지의 파트너였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경찰견이었단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루나가 경찰견이었다니 소라는 루나를 다시 보았다. 평소와 다름없이 소라의 곁을 지키고 있는 루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놀라운 강인함과 비범함이 느껴졌다. 루나는 소라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일부이자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연결된 존재였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 소라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것은 그들을 노린 자들의 소행이었어. 네 아버지는 큰 조직의 우두머리를 쫓고 있었어. 그자는 불법적인 사업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는 잔인한 자였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부모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다니, 살인이라니. 그녀의 마음속에서 잊고 있던 슬픔과 함께 새로운 분노가 치밀었다. 그자가 누구예쇼?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자는 검은 그림자라고 불리는 조직의 우두머리였다. 이름은 강태식. 그는 자신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려는 네 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을 습격했고 그렇게 네 부모님은 돌아가셨단다.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다시금 눈물이 흘러내렸다. 루나는 그때도 네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어. 루나는 겨우 몸을 피했고 네 아버지는 루나에게 널 지키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지. 소라는 루나를 바라보았다. 루나의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루나가 그때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했다. 소라는 루나의 털을 끌어안고 흐느꼈다. 루나, 너도 다 기억하는구나.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강태식은 내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완벽하게 자신의 죄를 숨겼어. 그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 내부에도 그의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죄를 밝혀낼 수 없었단다. 나는 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잊은 채 이곳으로 숨어들었다. 루나도 평범한 개처럼 보이도록 위장시켰지. 언젠가 그들이 다시 나타날까봐 늘 불안에 떨면서도 널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자책감으로 가득했다. 어제 소라를 습격했던 오토바이 무리들은 강태식의 수하들이 분명했다. 그들이 소라의 존재를 알아낸 것이었다. 소라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한 소녀의 삶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강태식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소라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 엄마의 원수를 갚고 강태식을 잡을 거예요. 루나와 함께요. 소라의 눈빛은 결연했다. 할아버지는 소라의 단호한 모습에 눈물을 흘렸다. 알았다. 네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할아버지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날부터 소라와 루나는 비밀스러운 훈련을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솔에게 아버지가 루나를 훈련시켰던 방식과 유사한 방법으로 루나의 잃어버린 기술들을 되살리도록 도왔다. 루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훈련 내용을 습득했다. 루나는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라의 의도를 읽고 상황에 맞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된 개의 능력을 넘어선 루나의 비범한 지능과 해운을 향한 깊은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라도 루나와 함께 자신을 단련했다.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배웠고 루나와 함께 움직이는 방법을 익혔다. 밤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소라와 루나는 땀과 노력으로 훈련에 매진했다. 숲은 더 이상 솔에게 평화로운 공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전장이자 복수를 위한 훈련장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고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다. 그는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마을의 땅을 매입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왠지 모르게 김 이장과 비슷한 탐욕스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소라는 그 남자가 강태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 남자는 며칠 동안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특히 소라의 목장에 큰 관심을 보였다. 소라는 루나와 함께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루나는 그 남자를 볼 때마다 낮게 으르렁거렸다. 루나의 본능은 그 남자가 위험한 존재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소라는 할아버지에게 그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남자의 행동을 들은 후 얼굴을 굳혔다. 조심해야 한다. 소라야, 그 자가 강태식의 사람일 수도 있어. 아니, 어쩌면 강태식 본인일지도 몰라. 할아버지의 말에 소라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강태식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란 말인가? 밤이 되자 소라는 잠 못 이루었다. 강태식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소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기회가 다가왔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다. 소라는 루나를 끌어안고 속삭였다. 루나, 우리 이제 시작해야 해. 아빠 엄마를 위해. 루나는 혜원의 눈빛을 읽는 듯 강렬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밤은 깊어졌지만 소라의 마음속에는 복수와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마을에 나타난 낯선 남자. 강태식일지도 모른다는 할아버지의 말은 소라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루나와 함께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루나는 소라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듯했다. 소라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강태식의 죄를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소라는 할아버지와 함께 훈련에 더욱 매진했다. 루나의 훈련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루나는 소라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였고 때로는 소라의 생각을 읽는 듯이 먼저 행동하기도 했다. 루나의 뛰어난 능력은 소라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소라는 루나와 함께 숲속에서 가상 시뮬레이션을 반복하며 다가올 대결에 대비했다. 그러던 중 소라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오래된 상자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소라의 아버지,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바로 어제 마을에 나타났던 남자, 강태식이었다. 소라는 사진 속 강태식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빛은 사진 속에서도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진 뒤에는 희미하게 1995년 여름 특수부대 훈련이라고 쓰여 있었다. 소라는 강태식과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 의문을 품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식은 한때 내 아버지와 함께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동료였단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비정하고 잔인한 면모를 지닌 사람이었어.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했지. 할아버지는 강태식이 부대 내에서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덧붙였다. 소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동료가 부모님을 죽인 원수였다니. 배신감과 분노가 소라의 마음을 휩쓸었다. 그날 이후 강태식은 더욱 노골적으로 소라의 목장을 탐냈다. 그는 목장의 땅을 헐값에 매입하려 했고
할아버지에게 강압적으로 권유했다. 이곳은 곧 대규모 개발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할아버님께서 굳이 버티실 필요는 없으실 텐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강태식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히 거절했다. 이곳은 우리 가족의 땅이다.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강태식은 할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분노한 듯 입꼬리를 비틀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는 숲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소라는 강태식의 눈빛에서 섬뜩한 경고를 읽었다. 그는 숲에 숨겨진 비밀, 즉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 분명했다. 밤이 되자 소라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다. 강태식이 숲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을 꾸미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루나와 함께 몰래 목장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다. 숲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소라는 루나와 함께 조심스럽게 불빛이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숲속 깊은 곳, 강태식과 그의 수하들이 땅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들은 커다란 상자를 꺼내려 애쓰는 듯했다. 소라는 그 상자가 바로 어머니의 녹음기와 서류들이 숨겨져 있는 곳임을 직감했다. 강태식이 증거를 없애려 하는 것이었다. 소라는 루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루나는 소라의 눈빛을 이해하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강태식의 수하들이 갑자기 소라와 루나가 숨어있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소라와 루나의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다. 거기 누구냐? 한 남자가 소리치며 달려왔다. 소라는 루나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루나는 소라의 앞을 가로막고 남자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남자들은 루나의 위협적인 모습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숫자를 믿고 루나에게 달려들었다. 루나는 특수훈련받은 경찰견답게 놀라운 기량을 선보였다. 루나는 남자들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한 남자는 루나의 이빨에 팔을 물려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른 남자들은 루나의 예상치 못한 맹렬함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강태식이 소라를 향해 칼을 들고 달려왔다. 내깟 어린 것이 감히 나의 일을 방해해. 내 엄마처럼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물러서라. 그의 눈은 광기로 이글거렸다. 소라는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는 강태식의 모습에 겁에 질렸지만 루나의 충성심과 부모님에 대한 복수심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루나는 소라 앞을 가로막으며 강태식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루나와 강태식의 대결은 치열했다. 강태식은 과거 특수부대 출신답게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루나 역시 그에게 밀리지 않았다. 루나는 강태식의 공격을 피하고 빈틈을 노려 그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다. 강태식은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숲 밖에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식의 수하들이 루나의 맹렬한 공격에 겁을 먹고 도망치면서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강태식은 사이렌 소리에 분노한 듯 소리쳤다. 젠장 방해꾼들 같으니라고 그는 루나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루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고 강태식의 칼을 물어뜯어 던져버렸다. 경찰들이 숲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한 남자가 개에게 제압당해 있고 한 소녀가 그 옆에 서 있었다. 소라는 경찰에게 다가가 강태식의 죄를 낱낱이 밝혔다. 그녀는 그들이 파헤치려 했던 땅속의 상자에서 어머니의 녹음기와 서류들을 꺼내 증거로 제시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강태식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다. 경찰은 즉시 강태식을 체포했다. 강태식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녹음된 증거와 해운의 증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탐욕과 잔혹함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숲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정의가 실현된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함께 긴 여정의 끝을 알리는 희미한 희망이 맴돌았다. 소라는 루나의 품에 안겨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식이 체포된 후에도 소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강태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의 조직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다. 소라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부모님의 비명소리, 칼을 휘두르며 다가오던 강태식의 얼굴. 그녀는 루나의 곁에서 겨우 잠이 들 수 있었다. 루나는 소라의 불안감을 아는 듯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키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할아버지는 소라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소라의 부모님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소라야, 이제 네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소라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듯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요. 루나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소라의 눈빛은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다. 경찰은 강태식의 체포 후에도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수사를 계속했다. 하지만 조직의 뿌리는 깊었고 강태식의 수하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언론은 강태식의 체포 소식을 대서특필했지만 동시에 검은 그림자 조직의 잔당들이 복수를 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소라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며칠 후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소라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심혜운이로군. 강태식을 감히 건드리다니. 내 엄마와 아빠처럼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으면 그 개와 함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라져라. 소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검은 그림자의 협박이었다. 소라는 전화기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루나는 소라의 불안감을 감지하고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다. 할아버지는 소라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했다. 강태식의 잔당들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저를 죽이려 할 거예요. 루나와 함께요. 할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라의 목장에 보호 인력을 배치했지만 소라는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었다. 검은 그림자 조직은 경찰보다 한 수 위였다. 그들은 언제든 소라를 노릴 수 있었다. 소라는 루나와 함께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소라는 루나와 함께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루나를 훈련시켰던 비밀 훈련장이 있었다. 낡은 창고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소라는 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어루만졌다. 아버지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소라는 아버지의 유품들 사이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수첩은 암호로 가득했지만 소라는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던 소라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김민준. 그는 과거 아버지와 함께 특수강력반에서 근무했던 동료였다. 소라는 할아버지에게 김민준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김민준이라니, 그는 네 아버지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였어. 네 아버지가 죽은 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잠적했지. 할아버지는 김민준이 혹시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소라는 김민준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검은 그림자 조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소라는 할아버지와 상의하여 김민준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김민준의 마지막 행적을 찾아냈다. 그는 현재 도시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소라는 할아버지 몰래 루나와 함께 김민준을 찾아 나섰다. 낡은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김민준의 집은 허름하고 초라했다. 소라는 루나와 함께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 문이 열리고 피곤한 얼굴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삶의 의욕을 잃은 듯 텅 비어 있었다. 김민준 아저씨, 맞으세요? 저는 이소라예요. 이 경찰견 루나의 옛 파트너, 이강철 형사님의 딸입니다.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다. 김민준은 소라의 말에 깜짝 놀랐다. 그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는 루나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루나는 김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핥았다. 김민준은 루나의 털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루나, 정말 루나가 맞구나. 살아있었구나. 소라는 김민준에게 지난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다.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 김 이장의 악행, 그리고 검은 그림자 조직의 협박까지. 김민준은 소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얼굴을 굳혔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과거의 아픔이 스쳐 지나갔다. 김민준은 소라의 아버지와 함께 검은 그림자 조직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김민준은 소라와 루나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검은 그림자 조직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과 돈을 이용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들의 우두머리 강태식은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절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늘 가면 뒤에 숨어 사람들을 조종했다. 김민준은 강태식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과거에 사용했던 비밀 금고의 위치와 그곳에 숨겨진 결정적인 증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 금고는 강태식의 봉어지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소라는 김민준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품었다. 이제 그녀는 강태식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김민준은 소라와 루나에게 자신을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소라를 돕겠다고 말했다. 과거의 죄책감과 복수심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었다. 혜우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루나, 할아버지, 그리고 김민준이라는 든든한 조력자까지. 그녀는 강태식과 검은 그림자 조직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긴 싸움에 서막이 올랐다. 김민준 아저씨와의 만남은 솔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강태식과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 그리고 그들의 비밀 금고에 대한 정보는 솔에게 큰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루나, 할아버지, 그리고 김민준 아저씨와 함께 강태식의 죄를 밝히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목장의 낡은 창고는 이제 그들의 비밀 본부가 되었다. 할아버지는 강태식의 봉어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옛 인맥을 통해 강태식의 조직원들의 동태와 봉어지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강태식의 봉어지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삼엄한 경비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곳에 침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김민준 아저씨는 소라와 루나에게 실전 훈련을 시켰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특수훈련을 받았던 경험을 살려 루나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가르쳤다. 루나는 김민준 아저씨의 지시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움직였다. 루나는 침투,
정찰, 제압 등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였다. 소라도 루나와 함께 팀워크를 다지며 위험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혔다. 루나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훈련시킨 최고의 파트너였지. 녀석은 너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다. 김민준 아저씨는 솔에게 말했다. 소라는 루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루나의 눈빛에는 소라를 향한 깊은 신뢰와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소라는 루나의 존재에 다시금 큰 힘을 얻었다.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위험했다. 강태식의 봉오지에 침투하여 비밀 금고에 숨겨진 증거를 확보하고 그 증거를 언론과 경찰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강태식의 수하들과 목숨을 건 대결을 펼쳐야 했다. 김민준 아저씨는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망설였지만 소라의 단호한 눈빛과 루나의 묵묵한 존재감에 결국 용기를 냈다. 작전 실행일 깊은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 외곽의 공장지대를 감쌌다. 소라는 루나, 그리고 김민준 아저씨와 함께 강태식의 봉오지 앞에 섰다. 낡은 공장 건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곳곳에 숨어있는 감시 카메라들이 그들을 위협했다. 루나, 네오는 여기에서 대기해.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들어와. 김민준 아저씨는 루나에게 지시했다. 루나는 알아들었다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김민준 아저씨와 소라는 경비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민첩했다. 건물 안은 어둡고 음침했다. 낡은 기계들과 먼지 쌓인 통로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 아저씨가 기억하는 강태식의 비밀 금고 위치를 향해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곳곳에서 강태식의 수하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수하들의 움직임을 피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결국 발각되고 말았다. 낡은 기계에 발이 걸려 소리가 난 것이었다. 누구냐? 강태식의 수하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소라와 김민준 아저씨는 순식간에 포위되었다. 남자들은 몽둥이와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공격했다. 김민준 아저씨는 소라를 보호하듯 몸을 던져 남자들의 공격을 막았다. 소라는 칼을 든 남자에게 다가가 발차기를 날렸다. 어릴 때부터 루나와 함께 훈련했던 몸놀림이었다. 위험한 순간이었다. 김민준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내가 너무 늙었군,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중얼거렸다. 소라는 김민준 아저씨에게 아저씨, 괜찮아요. 루나에게 신호를 보낼게요. 라고 소리쳤다. 소라는 손목에 찬 작은 무정이를 들고 루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건물 밖에서 맹렬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루나였다. 루나는 건물에 잠겨있던 문을 부수고 안으로 난입했다. 루나의 눈은 붉게 빛났고 온몸의 털은 곤두섰다. 루나는 마치 분노한 맹수처럼 강태식의 수하들에게 달려들었다. 루나는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남자들을 제압했다. 루나의 이빨은 남자들의 팔과 다리를 물어뜯었고 맹렬한 발길질은 그들을 쓰러뜨렸다. 남자들은 루나의 예상치 못한 맹렬함에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루나는 그들을 숲 바깥으로 내몰았다. 루나의 눈빛은 마치 감히 내 주인을 건드리다니 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라와 김민준 아저씨는 루나의 활약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즉시 비밀 금고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금고는 거대한 철문으로 잠겨 있었다. 김민준 아저씨는 미리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금고문을 열기 시작했다. 복잡한 잠금 장치였지만 김민준 아저씨는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금고 안에서는 빛바랜 서류들과 함께 오래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발견되었다. 하드디스크는 강태식의 모든 범죄 기록과 불법적인 사업 내역, 그리고 그에게 협력했던 고위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강태식의 죄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였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식이 나타났다. 그는 싸움에 지친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감히 내 비밀을 캐내려 하다니 내년도 내 애비처럼 죽여버릴 것이다. 강태식은 권총을 겨누며 소라를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소라야, 김민준 아저씨가 소리치며 소라를 밀쳐냈다. 루나는 번개처럼 움직여 강태식에게 달려들었다. 총성은 울렸지만 루나의 몸에 박히지 않았다. 루나는 강태식의 팔을 물어뜯어 그를 쓰러뜨렸다. 강태식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권총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루나는 강태식의 목을 겨누고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강태식은 루나의 위압적인 모습에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소라는 쓰러진 김민준 아저씨에게 다가갔다. 그의 어깨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상처를 지혈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김민준 아저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네 아빠를 지키지 못했지만 너는 지킬 수 있었구나. 그의 눈빛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김민준 아저씨가 미리 경찰에 연락을 해둔 것이었다. 강태식은 사이렌 소리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다. 룬에게 제압당해 있는 강태식, 그리고 피를 흘리고 있는 김민준 아저씨,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들고 서 있는 소라. 소라는 경찰에게 하드디스크를 건넸다. 이 안에 강태식의 모든 죄가 담겨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루나는 여전히 강태식의 목을 겨누고 있었다. 경찰은 루나의 비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강태식을 체포했다. 강태식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강태식과 그의 수하들이 체포되어 끌려가자 공장지대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정적은 이전과는 다른 해방감과 승리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라는 떨리는 손으로 김민준 아저씨의 상처를 지혈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아저씨, 정말 괜찮으세요? 소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김민준 아저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소라야, 덕분에 오랫동안 묵혀왔던 내 마음속 짐을 덜어냈어. 네 아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의 눈에서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한 안도감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루나는 김민준 아저씨의 곁에 앉아 그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 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물들을 수집했다. 강태식의 비밀 금고에서 나온 하드디스크에는 그의 모든 범죄 기록과 불법적인 사업 내역, 그리고 그에게 협력했던 고위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강태식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모든 악행을 명백히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며 검은 그림자 조직의 뿌리를 뽑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소라와 김민준 아저씨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김민준 아저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깊은 상처로 인해 당분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소라는 병실에서 잠 못 이루고 강태식의 악행과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아픔과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혀냈다는 뿌듯함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강태식의 체포 소식과 함께 하드디스크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검은 그림자 조직의 실체, 강태식의 잔혹한 범죄, 그리고 그에게 협력했던 고위 인사들의 명단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진실을 밝힌 소라와 루나, 그리고 김민준 아저씨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언론은 소라의 이야기를 어린 소녀와 충직한 개의 영웅적인 복수극이라 칭하며 대서특필했다. 강태식과 그의 수하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소라는 루나와 함께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침착하게 자신의 경험과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증언했다. 루나는 소라의 곁에 묵묵히 앉아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김민준 아저씨 역시 중요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은 그림자 조직의 모든 것을 증언했다. 강태식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명백한 증거들과 증언들 앞에서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탐욕과 잔혹함이 낱낱이 드러나자 법정은 술렁였다. 결국 강태식은 살인, 사기, 조직 운영, 불법 자금 세탁 등 수많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협력했던 고위 인사들 또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검은 그림자,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들의 악행은 종지부를 찍었다.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소라는 법정에서 나오는 강태식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에 대한 애도와 마침내 복수를 이뤄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소라는 할아버지와 함께 목장으로 돌아왔다. 목장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강태식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소라를 영웅처럼 맞이하며 그녀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들은 과거 자신들이 강태식의 위세에 눌려 소라의 가족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사과했다. 소라는 그들의 사과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며 이제는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루나는 목장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의 뛰어난 지능과 충성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더 이상 아무도 루나를 평범한 개로 여기지 않았다. 루나는 다시 목장의 양들을 돌보며 때로는 숲을 순찰하며 목장을 보호했다. 루나는 소라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소라는 할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자신을 둘러쌌던 모든 비밀들을 밝혀냈다. 소라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사는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용기 있는 존재로 성장했다. 할아버지는 소라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삶을 지지했다. 그는 소라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녀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웠다. 김민준 아저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종종 목장을 찾아와 소라와 루나를 만났다. 그는 소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소라는 목장에 남기로 결심했다. 이곳은 그녀의 가족의 삶과 죽음이 깃든 곳이자 루나와의 특별한 유대감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었다. 김민준 아저씨는 소라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녀가 이곳에서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선 깊은 우정과 가족애로 발전했다. 소라는 매일 루나와 함께 숲길을 걸었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와 평화의 길이었고, 소라와 루나의 변치 않는 유대감을 상징하는 길이었다. 숲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소라와 루나의 발자국,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뤄낸 정의의 이야기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소라의 삶은 치유되었고 그녀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그녀와 루나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전설처럼 이어질 것이었다.